14장과 15장에서는 비주얼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키보드의 타이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작성된 코드를 컴파일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비주얼 프로그래밍은 마치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편집하듯이 아이콘과 같은 시각적으로 표시된 GUI 객체를 마우스의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GUI들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GUI 편집이 끝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C# 코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우선 14장에서는 윈도우즈 폼스를 이용한 간단한 GUI를 만들어 보면서 비주얼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GUI의 기본적인 디자인 개념과 생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GUI 객체가 있을 때 이 객체에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 이것을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벤트에 반응하는 이벤트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GUI를 생성하기 위한 다양한 클래스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클래스들이 어떤 클래스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층 구조상에서 특정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GUI를 생성하기 위한 다양한 컨트롤과 컴포넌트들, 이거를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와 키보드에 대한 이벤트 처리 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비주얼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뒷부분은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GUI를 편집을 하고 편집된 GUI가 어떻게 C#의 코드로 생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C#의 코드가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C#의 문법적인 체계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콘솔 앱 .NET 프레임워크, 이 템플릿을 이용해 왔어요. 비주얼 프로그래밍에서는 윈도우즈 폼 앱 .NET 프레임워크,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우선 이 하단에 보면은 C#의 온라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C#의 문법적인 내용, 그리고 비주얼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이 온라인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는 GUI 생성을 위한 수많은 클래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들을 모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할 수는 없어요. 비주얼 프로그램을 위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필요한 것들은 이 온라인 매뉴얼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비주얼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서 Create New Project. 자, 그러면은 여기 템플릿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비주얼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요 템플릿을 사용해야 돼요. 자, 어떤 경우에는 요와 이름과 비슷한 이 하단에 여기에 윈도우즈 폼 앱 .NET 코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요 윈도우즈 폼 앱 .NET 프레임워크, 이것을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넥스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솔루션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프레임워크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의 버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걸 열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전 버전인 이 프레임워크 버전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신 버전인
이것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매뉴얼도 같은 버전으로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프레임워크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4.7.2 이 버전을 클릭해야 해당 프레임워크 버전에 맞는 클래스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초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 화면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툴박스 창입니다. 툴박스 창에 All Window Forms 내에 보게 되면은 아이콘과 함께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컨트롤 또는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해당되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해당 아이콘에 맞는 GUI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All Window Forms 내에는 모든 컨트롤과 컴포넌트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 용도에 따라 카테고리로 분류한 것들이 이 아래에 나와 있어요. 이들 가운데 커먼 컨트롤에 해당되는 부분 이쪽에 모여져 있습니다.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단에는 위에 있는 전체 컨트롤과 컴포넌트를 가운데 컨테이너에 해당되는 부분만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메뉴 툴바에 관계되는 것들은 여기에 모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모든 컨트롤과 컴포넌트들을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탭 속에 있는 All Window Forms 탭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될 거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특정 용도에 따라서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것을 보고 싶다. 그럴 경우는 커먼 컨트롤 그리고 컨테이너 등등의 카테고리 이름에 따라 컨트롤과 컴포넌트를 찾으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창은 솔루션 익스플로러 창입니다.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솔루션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에 소속된 프로젝트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소속된 소스 코드와 그리고 기타 자원 파일들을 계층 구조에 따라 트리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 프로그램 하면서 이 트리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쪽 정중앙에 있는 창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디자인 창이에요. 디자인 모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공간 속에 GUI들을 편집하게 될 겁니다. 우선 현재 바탕에 있는 여기에 화면이 있습니다. 뒤에 배우겠지만 이것은 폼 객체입니다. 폼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예요. 이 객체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시각적으로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컨트롤 또는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GUI를 생성하라고, 그리고 각각 GUI에 대해서 프로퍼티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폼 객체 테두리를 한번 보세요. 실선으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 작은 사각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활성화된 객체예요. 자, 우선 이 폼 객체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거를 활성화시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 프로퍼티 창을 살펴보세요. 이 프로퍼티 창은 클래스에 있는 프로퍼티와 동일합니다. 클래스에 있는 멤버인 프로퍼티와 동일해요. 다만 이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여기 수많은 프로퍼티들이 존재합니다. 이 프로퍼티들은 여기에 있는 폼 객체에 소속된 프로퍼티들이에요. 왼편에 보게 되면 왼편에 있는 것들은 프로퍼티의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퍼티 변수에 할당되는 값들은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allow drop이라는 이 프로퍼티에 할당된 값은 false가 할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할당된 값들은 즉각적으로 이 폼 객체에
반영이 돼요. 다시 한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이 객체의 프로퍼티들이 이 프로퍼티 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것은 프로퍼티의 변수, 오른편에 있는 것은 프로퍼티에 할당되는 값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개 표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 이벤트를 통해서 메소드를 정의하게 될 거예요. 객체 속에 메소드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이벤트에 따라서 메소드를 생성하는 부분이 이 번개 표시로 된 아이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테고리별로 여기에 있는 이벤트 또는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재분류하는 겁니다.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객체의 외형에 관계되는 프로퍼티, 그리고 이것은 폰트에 관계되는 프로퍼티, 그리고 동작에 관계되는 프로퍼티,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벤트 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외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그리고 동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그리고 특정 이벤트 액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놓은 것들은 첫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알파벳 순서대로 배치를 하고 싶다. 자,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벤트들이 A부터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프로퍼티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프로퍼티 창의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것은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form1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객체는 시스템, 윈도우즈, 폼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form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참조 변수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객체도 form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참조 변수 또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객체가 어떤 네임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클래스를 갖고 만들어졌는지 제일 첫 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현재 form이라는 객체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 객체에 있는 프로퍼티 사이즈입니다. 자, 이것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로는 816, 그리고 높이는 489입니다. 이 단위는 뭘까요? 이 단위는 픽셀입니다. 즉, 화면에 나타나는 이 작은 픽셀, 이 값들이에요. 그래서 가로는 816 픽셀, 높이는 489 픽셀, 이 사이즈로 이 객체의 크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바꿔볼까요? 자, 사이즈의 width 프로퍼티, 이것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700에 그리고 60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꾸는 순간에 눈으로 보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바꾸는 이 순간에 시각적으로 이 객체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GUI 객체를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배치를 하고 해당 객체에 대한 프로퍼티를 이 프로퍼티 창을 통해서 변경하게 되는 것, 이것을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 창에서 폼 객체를 만들고 GUI 객체를 만들고 편집했던 이 결과, 이것은 컴파일 되지가 않습니다. 컴파일이라는 것은 확장자가 CS인 소스 코드만을 갖고 컴파일이 수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작업한 결과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C샵의 코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제목줄을 한번 볼까요? 여기 format.cs 소스 코드입니다. 분명히 소스 코드예요. 근데 그 다음에 꺽쇠와 함께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디자인 창을 의미해요. 여기는 format.cs 소스 코드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작업한 결과 자동으로 소스 코드화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소스 코드는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format.cs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도 여전히 디자인 창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소스 코드를 보기 위해서는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여기에 뷰 코드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코드가 보여요. 여기 있는 코드가 현재 디자인 창에서 작업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코드를 보면은 비교적 간단한 코드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 즉 현재 폼 객체가 있고 이 폼 객체에 다양한 프로퍼티와 이벤트들이 존재할 텐데 그건 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서 작업한 결과는 두 개의 소스 코드로 분리돼서 나눠져 저장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뷰 코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요 소스 코드,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format.designer.cs 자, 이걸 선택하면 또 하나의 소스 코드가 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소스 코드 자, 여기에 있는 format.cs 소스 코드와 format.designer.cs 소스 코드 두 개로 분리돼서 코드화 되는 거죠. 정리해보게 되면 여기서 작업한 모든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소스 코드로 만들어준다. 그 소스 코드는 두 개의 파일에 분리돼서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에 관계되는 모든 변경된 내용, 이것은 format.designer.cs 파일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들은 이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업한 결과가 두 개의 소스 코드로 나눠진다고 얘기했는데 메인은 어디 있을까요? 주가 되는 것. 주가 되는 것은 현재 format.cs 여기에 있는 클래스가 메인이 됩니다. 주가 되는 클래스예요. 자, 여기서 볼까요? 파셜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파셜이라는 것은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큰 조각에서 작은 조각, 한 조각에 의미합니다. 자, 여기 designer.cs 파일로 가볼까요? 여기도 파셜이라는 키워드가 클래스 앞에 붙었습니다.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두 개의 부분 가운데 어떤 것이 주가 될까요? 그것은 생성자가 있는 현재 format.cs 이게 메인 소스 코드입니다. 주 소스 코드예요. 그리고 주 소스 코드 안에는 상속 관계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format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는 form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생성자가 있어요.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는 이 코드가 메인 클래스예요. 주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클래스, 이거는 서브 클래스입니다. 종속 클래스예요. 물리적으로 두 개의 파일로 존재를 하지만 컴파일러는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멤버들 모두 카피해서 이 소스 코드에 멤버로 집어넣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클래스는 컴파일 과정에서 합쳐져서 컴파일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셜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클래스들은 사용 목적이 클래스의 멤버가 너무나 많아갖고 두 개의 별도의 소스 코드로 분리를 할 때 이 파셜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비주얼로 작업한 이 결과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소스 코드로 만들어준다. 근데 소스 코드로 만들 때 두 개의 소스 코드로 만들어줍니다. 소스 코드 파일로
분리를 해줘요. 첫 번째는 주가 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부분. 그 다음은 프로퍼티에 변경된 값들을 저장하는 서브 클래스. 이렇게 두 개의 조각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작업한 내용들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네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는 디스포스라는 메소드만 있습니다. 디스포스라는 메소드는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라고 이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즉,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 이것을 디스포스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객체를 메모리상에서 완전하게 지우는 작업을 이 디스포스 메소드에서 수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밖에 여기서 변경됐던 디자인 창에서 변경됐던 프로퍼티들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니셜라이저라는 이 메소드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동작에 관계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낸 상태에서 이제는 메인 메소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자, 메인 메소드 program.cs 이 파일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메인 메소드가 있어요. 이 앞에 두 개의 명령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enabled visual style. 이 메소드는 어디 있는 건가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 있는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 이것은 온라인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F1 키를 누르게 되면 온라인 매뉴얼이 뜨게 됩니다. Enable Visual Style, 이 메소드에 관계되는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눈에 보이는 스타일로 활성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 Set Compatible Text Render Default. 자, 화면에 창 속에 텍스트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그래픽으로 표현할 것이냐, 뭐 어떤 경우에는 굵은 글씨, 어떤 경우에는 가는 글씨, 또는 이탈릭체, 이런 등등에 따른 디폴트 옵션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선택한 다음에 F1 키를 눌러서 온라인 매뉴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매뉴얼.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디폴트 조건들을 설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Set Compatible Text Rendering Default라는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이 메소드도 위에 있는 메소드와 함께 온라인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개의 메소드는 호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run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이 run이라는 메소드도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 있는 스태틱 메소드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를 구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과정과 동일합니다. new, 메모리를 만든다. 메모리를 빌려오겠죠. 그 다음에는 form1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이 메모리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멤버들 어디 있나요? 자, 우선 생성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를 해서 메모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복사해서 메모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객체가 완성이 됩니다. 객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메모리 속에 있는 생성자. 메모리 속에 있는 생성자는 아마도 이 모양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생성자에서 Initialize Compone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돼요. 메모리 속에 Initialize Component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모양을 갖고 있을 겁니다. 메모리 속에 있는 Initialize Component 호출돼서 들어가면 여기 Suspend Layout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을 좀 중단해라. 자, 어떤 메소드인가요? this입니다. this는 뭘까요? 현재 메모리상에 만들어 놓은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 객체는 아마도 이 모양을 갖고 있을 거예요. 메모리송에 이 모양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화면에 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면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 메모리상에서만 있는 객체, 그것은 이 모양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이 객체 속에 서스펜드 레이아웃을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프로퍼티 값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this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메모리송에 만들어 놓은 객체, 그 객체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name이라는 프로퍼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this에 있는 name, this 뭐라고 했죠? 현재 메모리상에 만들어 놓은 요 모양 갖고 있는 객체, 아직 화면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자, 요 모양의 객체, 여기서 name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상에 요 모양을 갖고 있는 객체, name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자, 여기에 name이 있습니다. name이 여기 있네요. 자, formal이라는 이름으로 name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것은 디자인 창에서 프로퍼티의 왼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자열 오른편에 있는 것,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있는 것, 이것은 값에 해당되죠. 따라서 name의 오른쪽에 해당됩니다. 오른쪽. 이것들은 값들을 의미해요. 자, 이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 객체, 이것을 코드화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에서 잠시 중단했던 것, 이것을 회복시켜줍니다.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가게 되면 이젠 완성된 객체를 화면에 뿌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여기서 run이라는 메소드에서 호출합니다. 즉, 여기에 만들어 놓은, 메모리상에 만들어 놓은 이것을 실제 구동하는 역할을 이 run이라는 메소드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이 객체를 실제 수행하는 메소드. 자, 이제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그러면은 메모리에 있던 객체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run이라는 메소드가 수행됐는데 그럼 제 여건은 어디로 갈까요? 20번째 줄로 가게 돼서 메인 메소드가 끝나게 됩니다. 메인 메소드가 끝나면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그런데 이 창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run이라는 메소드는 무한 루프를 돌게끔 만들어져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이 객체를 무한 루프 돌게끔 해줍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비로소 run이라는 메소드가 빠져나가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에서 전체적인 창이 하는 역할, 그리고 소스 코드에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서 비주얼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을 갖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추가적인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솔루션 파일을 오픈할 때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예제 코드가 예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전의 프레임워크 버전인 프레임워크 4.6.2를 사용해서 비주얼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신의 프레임워크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전에 만든 비주얼 프로그램 코드를 오픈할 경우에는 그 코드가 작성된 시점의 프레임워크 버전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오픈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 가운데 여러분들은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디벨로퍼 입장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프레임워크 4.6.1 디벨로퍼 팩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예제 코드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게 될 겁니다. 강의 노트로 돌아와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GUI는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트롤, 두 번째는 컴포넌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화면 속에서 컨트롤과 컴포넌트들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상단에 있는 제목줄이 있어요. 이거를 타이틀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파일, 에디트, 뷰, 프로젝트, 빌드 각각의 것들을 메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메뉴들을 하나의 그룹핑해 놓은 것 이것을 메뉴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이콘으로 표시된 것 이것을 버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버튼들도 그룹핑해 놓은 것 이것들을 툴바라고 얘기를 해요. 창으로 가볼까요? 여기 창이 있고 창 위에 이렇게 제목줄이 있습니다. 이 제목줄을 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 용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GUI 컨트롤들은 결국에는 객체입니다. 즉, 객체가 뭐라고 했죠? 1학기 때 배운 것처럼 변수가 저장되는 메모리의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비주얼 프로그램에 와서는 눈에 보이는 각각의 GUI 요소들을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앞부분의 그림에서 여기에 버튼 이것도 하나의 객체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콘도 하나의 객체 그리고 툴바 이것도 하나의 객체가 됩니다. GUI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객체의 정의 변수 이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 비주얼 프로그램 와서는 눈에 보이는 각각의 요소 이것 또한 메모리를 점유해야 되겠죠. 따라서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버튼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싶다. 그럼 버튼이라는 클래스로부터 가져와야 되겠죠. 버튼이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주얼 프로그램에서는 디자인 창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툴바에 있는 각각의 컨트롤이나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GUI는 컨트롤과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이블이 있어요. 여기에 문자로 처리된 것. 이미지나 여기 있는 것처럼 편집할 수 있는 텍스트로 표시한 것. 이것을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텍스트 박스,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보이게끔 하는 것. 이거를 텍스트 박스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버튼, 눌려졌을 때 이벤트를 발생하는 겁니다. 마우스를 통해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그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 그것을 버튼 컨트롤입니다. 체크박스,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거죠. 옵션을 선택할 때 이런 경우에 이 체크박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체크박스는 여기 있는 세 개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중복 선택을 못합니다. 콤보박스,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드롭다운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마우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 마냥 리스트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 또는 중복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이걸 리스트 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패널이 있어요. 패널은 컨테이너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보이는 컨테이너 트럭 있죠? 그것과 동일해요. 뭔가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패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메릭 컨트롤. 이거는 범위를 갖고 그 범위를 여기에 위쪽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값을 변경시키는 것. 이걸 누메릭 업다운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 컨트롤들 클래스예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비주얼 스튜디오 왼쪽 툴바 박스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드래그 앤 드롭을 해갖고 디자인 창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때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GUI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 제품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look and feel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폼, 윈도우즈 폼스, 즉 이 네임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GUI에 관계되는 클래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각각의 GUI를 만들게 됩니다. 우선 윈도우즈 폼스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폼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클래스는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초기 화면을 구성하는 클래스예요.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이 폼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즉,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초기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이 되겠죠. 14장에서는 단일 윈도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15장에서는 대화 상자 그리고 다중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컴포넌트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컴포넌트는 iComponent라는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인터페이스 얘기를 했었죠. 빨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받아들이는 클래스에서는 이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메소드를 이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구현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현된 결과를 갖고 객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iComponent 인터페이스는 해당 컴포넌트가 어떤 동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작입니다. 동작에 관계되는 것들이 이 iComponent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고 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클래스가 가져다가 실제 구체적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 컴포넌트는 GUI 아이콘 없이 동작만 하는 것을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컴포넌트. 자, 여기에 컴포넌트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 컴포넌트. 자,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서 위치에 위치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화면의 하단에 여기 나타났습니다. 즉, 아이콘과 레이블로만 표시되고 있어요. 이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동작만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 이거를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객체는 없지만 동작만을 실행을 하는 것, 동작만을 수행하는 것, 이것을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디자인 창의 아래쪽에 아이콘과 그리고 레이블로만 명시가 됩니다. 이것을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동작만을 정의를 할 때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이콘도 있고 그리고 GUI와 함께 동작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 이 컨트롤이 표시가 돼요. 컴포넌트는 표시가 안 된다고 얘기했죠. 동작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컨트롤은 동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컨트롤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자, 커먼 컨트롤 한번 볼까요? 자, 버튼이 있어요. 드래그 앤 드롭에서 위치시키게 되면 여기에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작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정의를 보면 컨트롤은 드래그 앤 드롭 했을 때 화면에 나타나고 동작을 여기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컴포넌트는 화면은 나타나지 않고 동작만을 정의를 할 때 그때 사용되는 것이 컴포넌트입니다.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사용 예는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GUI를 구성을 할 때 우선 바탕화면이 있어야 되는 것, 폼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것. 두 번째, 이 폼 내에 컴포넌트나 컨트롤을 삽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동작만을 하는 거고 컨트롤은 화면에 표시되고 동작을 정의를 하는 것. 자, 여기서 윈도우즈 폼스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클래스 계층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있네요. 즉, 요 네임스페이스에 컨트롤이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여기 있어요. 여기. 컨트롤보다 상위 클래스를 갖고 있네요. 자, 이 클래스 계층 구조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컨트롤 아래에는 각각의 요소, 버튼, 또 스크롤바, 그리고 컨테이너, 그리고 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고 있습니다. 자, 이 클래스 계층 구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컨트롤은 컴포넌트다. 자, 우리가 상속을 얘기할 때 이스어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이스어. 손오공은 인간이다. 즉, 여기에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은 기반 클래스죠. 그리고 손오공은 파생 클래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은 파생 클래스, 컴포넌트는 기반 클래스. 클래스 계층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컴포넌트 기반 클래스입니다. 그를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 컨트롤이죠. 따라서 컨트롤 is 컴포넌트, 컨트롤 is 컴포넌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는 안 돼요. 컴포넌트 is 컨트롤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상속을 정의할 때 이스어 관계를 얘기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비주얼 스튜디오 왼쪽 화면에 있는 툴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툴박스에는 다양한 컨트롤과 그리고 컴포넌트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들 컨트롤과 컴포넌트는 모두가 윈도우즈 폼스라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상속받은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이나 또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서 폼 공간 속으로 드래그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컨트롤과 컴포넌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컴포넌트는 백그라운드 워커, 이게 컴포넌트예요. 그리고 앞부분은 전체 컨트롤과 컴포넌트들을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컨트롤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객체는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초기 화면으로 나타나는 윈도우입니다. 이 객체는 폼 클래스 또는 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예요. 이 객체 내에 왼쪽에 있는 컨트롤 또는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위치시키게 되면 이 안에서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폼 객체는 컨트롤 객체, 컴포넌트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버튼 컨트롤 선택을 해서 여기에 위치시킵니다. 현재 실선으로 되어 있는 작은 사각형들이 보여요. 이것은 현재 활성화된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된 객체에 대한 프로퍼티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제목줄입니다. 현재 이 객체는 버튼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예요.
그리고 버튼은 시스템 윈도우즈 폼스 이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튼1이라는 것은 참조 변수예요. 즉,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 변수 이름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코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여기 있겠죠. 폼1 클래스 내에 참조 변수 버튼1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버튼을 생성하는 코드가 있어요. 자, 어디 있나요? 생성자가 호출될 때 호출되는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 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버튼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버튼1, this의 버튼1. this는 뭘까요? 현재 메모리상에 만들어지고 있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즉, 그 객체는 메모리상에 있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 모양을 갖고 있는 객체입니다. this는 이 객체를 의미해요. 메모리상에 있는 폼 객체입니다. 그 안에 버튼1이라는 참조 변수 있습니다. 멤버. 버튼1은 어디 있죠? 요 하단 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즉, 오른편에 버튼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여기에 할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버튼1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폼 객체 속에 있는 버튼 객체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버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버튼을 폼 객체에 붙이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붙이는 역할은 여기에 컨트롤 프로퍼티에서 하고 있어요. 컨트롤 프로퍼티에 add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버튼1이 참조하고 있는 이 객체를 이 this에 붙이게 돼요. this는 뭐라겠죠? 현재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메모리상에 있는 폼 객체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객체를 의미해요. 이 객체 속에 이 버튼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폼 객체는 여러 개의 컨트롤 또는 컴포넌트 객체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담고 있는, 포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 add 메소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폼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가 수행된다. 이 안에서는 버튼 객체를 만들고 버튼1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참조하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폼 객체에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여기에 add 메소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은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이 버튼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을 바꿔볼까요? 이름. 네임 버튼1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bt1으로 바꿔볼게요. t1. 자, 바꾸면은 제목줄에 참조 변수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소스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참조 변수 bt1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bt1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버튼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를 현재 this 객체에, 즉 폼 객체에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서야 비로소 폼 안에 버튼이 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버튼에 대한 또 다른 프로퍼티들을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텍스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텍스트. 자, 이 안에 버튼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네요. 자, 이것을 슈퍼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꿨습니다. 즉각 반영이 되죠. 이 코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갈게요. 자, 코드에서 보게 되면은 제일 윗부분은 폼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컨트롤 또는 컴포넌트 객체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는
폼 객체에 대한 프로퍼티들이 나열되고 있고요. 우선 버튼에 대한 내용들 볼까요? 여기에 위치를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름, 버튼의 참조 변수 이름 설정하는 부분, 사이즈, 그리고 탭 인덱스, 텍스트. 조금 전에 텍스트 바꿨죠? 자, 슈퍼매너로 바꾼 것이 이 코드로서 반영이 됩니다. 이쪽에 있는 프로퍼티들은 디자인 윈도우에 있는 여기에 프로퍼티 이름과 동일해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에 텍스트 이름 똑같죠? 그리고 사이즈 이름 똑같습니다. 프로퍼티에 있는 이 명칭과 그리고 여기 있는 명칭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즉, 여기에 프로퍼티에 할당된 값, 그것이 코드로서 이쪽에 L 밸류 쪽에 있고 실제 값들은 R 밸류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는 폼으로 한번 가볼까요? 폼을 선택을 했습니다. 활성화된 객체가 이제는 폼이 됐습니다. 이 폼에 대한 내용들도 프로퍼티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사이즈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선택. 자, 이것을 800에 60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즉각 반영이 되죠. 크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코드로 한번 가볼까요? 코드에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이즈를 800에 600으로 바꿨는데 이보다 더 작은 값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는 사이즈는 이 객체 속의 클라이언트 영역, 즉 회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값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이 클라이언트 영역, 즉 제목줄과 이쪽 왼쪽 오른쪽 아래 마진을 계산을 해서 실제 작업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공간의 크기를 계산하게 되죠. 그것을 여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기타 등등 여기는 여기서 만들어 놓은 컨트롤을 폼 객체에 추가하는 것, 그리고 이름, 폼1, 텍스트, 폼1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이는 것 마냥 폼 객체 내에 버튼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폼 객체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폼 객체를 만드는 부분, 여기 있다고 했죠. 폼 객체. 이 폼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생성자가 호출되고 그 생성자는 여기에 있는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 이것을 수행을 하고 여기에서 버튼과 그리고 버튼의 프로퍼티, 폼의 프로퍼티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메모리상에 폼 객체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폼 객체 속에 있는 모든 프로퍼티 값들은 초기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을 갖고 먼저 초기화돼요. 디폴트 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오른편에 가는 폰트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디폴트 값입니다. 따라서 폼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때 프로퍼티들은 디폴트 값으로 1차적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요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사용자가 변경한 것, 입력한 것, 이 값을 갖고 다시 한번 변경된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값을 2차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 2차로 변경한 것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2차로 변경된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폼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들, 이것들은 디폴트 값을 갖고 먼저 초기화된다. 그 이후에 사용자가 디자인 창을 통해서 여기서 바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이 값을 갖고 2차 값을 변경하는 과정이 진행돼요. 그 2차 과정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 창에서 보게 되면 프로퍼티가 무수히 많은데 이것들은 다 어디로 갔고 그 이 프로퍼티에 할당된 값들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자, 우리가 상속을 배울 때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 사이에서 객체가 만들어진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생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파생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과 뿐만 아니라 기반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도 모두 메모리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form1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 객체에 상속해준 기반 클래스 어디 있죠? 여기 있죠. form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까지 모두 메모리 속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메모리 속에 기반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 그것들이 여기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기반 클래스에 있는 클라이언트 사이즈, 그리고 네임, 텍스트 이런 등등의 것들은 모두가 기반 클래스에 있었던 멤버들입니다. 그 멤버들이 메모리 속, 즉 객체 속으로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반 클래스에 있는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프로퍼티, 이것은 따로 여러분들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객체가 만들어질 때 여기 있는 디폴트 값을 갖고 이미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폼에 대한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의 이름 여기 있죠. 이름. 자, 이것을 바꿔보겠습니다. 폼 77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변경됐나 한번 볼까요? 자, 소스 코드로 가봅니다. 여기는 기존에 form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form 77로 바뀌었습니다. 폼에 대한 이름을 바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부분, 여기도 바뀌게 됩니다. 정리를 보게 되면 폼에 대한 이름을 바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이 변경이 된다. 자,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폼의 클라이언트 영역에 컬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에 대한 프로퍼티 어디 있나요?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 백 컬러 이 프로퍼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컬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면 총 3개의 탭이 나타납니다. 우선 시스템 탭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면서 커스터마이즈 했던 컬러, 즉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컬러를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응용 프로그램이 윈도우 10의 컬러의 어떤 흐름과 동일하게 가져갈 경우에 여기 있는 컬러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컬러, 여기 커스텀 이걸 선택을 하고 특정 컬러를 지정하면 해당되는 컬러가 이 클라이언트 영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코드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폼에 해당되는 프로퍼티를 사용자가 변경한 것 여기 나와 있습니다. 컬러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에 나와 있네요. 이 부분. 자, 여기에 RGB 컬러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컬러를 여기에 반영을 한 거죠. 백그라운드, 백 컬러라는 프로퍼티 이름에 여기 반영된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백 컬러, 프로퍼티 이름이죠. 여기에 프로퍼티 이름 어디 갔죠? 여기에 백 컬러 이름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여기에 버튼을 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버튼 첫 번째, 그 다음에 버튼 두 번째, 그리고 버튼 세 번째, 3개를 넣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버튼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여기에 탭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여기에 탭이 있네요. 탭 인덱스 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 인덱스 1. 그리고 이것은 인덱스 3.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자,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게 됐죠? 여기서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탭. 그럼 여기에 1번째 탭으로 갑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0번째 탭이에요. 그 다음에 탭을 눌러볼까요? 탭. 그러면 여기 있는 탭이, 여기 있는 버튼이 선택되게 됩니다. 즉,
탭 인덱스는 탭이 적용됐을 때 그 순서를 정의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0번, 두 번째는 1번, 세 번째는 2번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에 대해서 또 다른 프로퍼티를 변경해 보도록 합시다. 스타일을 바꿔볼 거예요. 요게 플랫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놓고 첫 번째 거 플랫 스타일, 이거를 플랫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테두리만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는 기존 스탠다드, 세 번째는 여기에 팝업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 나오나 볼까요? 컨트롤 F5. 자, 첫 번째 거 플랫을 했을 경우, 두 번째 시스템으로 했을 경우, 세 번째 팝업으로 했을 경우, 팝업으로 했을 경우에 마우스를 가져다 보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퍼티를 변경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변경된 내용, 이것들도 코드상에 존재를 합니다. 자, 조금 전보다 많아졌죠. 첫 번째 버튼, 그에 대한 스타일이 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 여기에 대한 스타일도 함께 나타나 있어요.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폴트입니다. 따라서 이게 플랫 스타일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디폴트 값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 설정된 여기에 어딨죠? 플랫 스타일, 스탠다드, 가는 폰트로 돼 있죠. 디폴트 값입니다. 따라서 디폴트 값은 1차 프로퍼티를 초기화할 때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변경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있는 것, 플랫 스타일, 팝업으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 창에서 변경된 것이 소스 코드에 반영이 돼요. 여기서 굵은 글씨로 된 것만 이게 코드로 반영되고, 그리고 가는 폰트로 되어 있는 것은 1차 초기화될 때 그때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코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추가적인 또 프로퍼티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 버튼에 대해서 Enable 프로퍼티를 한번 찾아봅시다. Enable, 여기 있죠? 현재는 true, 디폴트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false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Ctrl F5. 자,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 버튼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즉, 눌려도 눌려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것은 Enable 프로퍼티에 의해서 적용된 겁니다. Enable이라는 것은 해당 객체를 비활성화시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활성화시키는 것. 자,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건 요거죠. 요게 버튼을 비활성화시키는 부분, 여기 있네요. false로 정의를 했습니다. 사용자가 바꾼 값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와 그리고 세 번째 버튼에는 적용이 enable이 없습니다. 그 위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디폴트인 true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변경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프로퍼티들을 각각 변경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될 때마다 소스 코드를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자,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폼은 컨트롤 객체와 컴포넌트를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폼 객체 속으로 이런 컨트롤과 컴포넌트 객체를 수용하게 되면 컴포넌트 이니셜라이저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디폴트 값이 각각 객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겁니다. 이 코드로 한번 가볼까요? 코드 내에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 3개의 버튼 객체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에 대해서 디폴트 값으로 1차 초기화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2차 초기화는 여기서 수행이 돼요. 여기서 수행. 자, 이러한 과정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코드는 파셜 클래스를 이용해서 두 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소스 코드로 생성하게 됩니다. 자, 파셜 클래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디자인 창에서 편집된 것, 이것은 여기 있는 소스 코드와 여기 있는 소스 코드 두 개로 분리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셜이라는 키워드를 써야 되겠죠. 파셜 키워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form77 메인 클래스는 생성자가 있는 현재 form1 cs 이 파일에 있는 코드가 form77의 주 클래스입니다. 핵심 클래스예요. 자,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form 클래스의 공통 프로퍼티와 메소드, 이벤트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accept 버튼을 넣을 것이냐, 오토 스크롤을 적용할 것이냐 등등의 프로퍼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close. 이거는 객체를 메모리에서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hide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모리에는 남겨놓고 잠시 눈에 안 보이게 가려놓는 겁니다. show. 이거는 화면에 보이게끔 하는 것. 다음은 객체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 메소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에 로드 메소드가 나오네요. 이 로드 메소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폼 객체, 컨트롤 객체, 컴포넌트 객체, 이 객체들이 메모리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프로퍼티 값들이 초기화된 이후 화면에 객체들이 보여지기 바로 전 그 사이에 이 로드라는 메소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이지기 바로 전에 뭔가의 프로퍼티 값을 변경하거나 조작이 필요할 경우 이때 로드라는 이벤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로드 메소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객체가 만들어지고 화면에 뿌려지기 바로 전에 수행되는 메소드, 로드 메소드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